자, 안녕하세요. 저희 2026 국가직 7급 세법 개론의 강평을 맡게 된 공무원 해커스 세법 개론을 담당하게 된 이윤엽 사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국가직 7급이 9급에서 지금 굉장히 거의 역대급 기출문제가 출제가 돼서 7급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우려와 달리 상당히 7급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 기출문제 범위에서 정리를 잘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최근 타시험 기출문제와 개정세법을 잘 정리하신 분들은 거의 무난하게 90점, 95점, 그 다음에 100점까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아직 합격 최종 커트라인이 몇 점 안 나왔지만 이제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회계학이나 기타 등등의 과목도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커트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수험생이라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앞으로의 수험생을 대비하실 분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국가직 기출문제 출제됐던 7급을 좀 구성을 볼게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첫 번째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계산형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원래 보통 7급에서도 계산형이 막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출제가 될 때도 있는데 일단 계산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뭔가 빠듯함이나 뭐 이렇게 촉박한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산형이 출제가 되지 않은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속세, 증여세가 약간 계륵 같은 과목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상속세, 증여세가 어렵고 양이 많은데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상속세, 증여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보통같이 6문제 나오고 국진법이 2문제, 부가세 3개, 소득세, 법인세 4개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시험에 특이했던 특이사항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복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2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합이라는 표현은요. 여러 법률을 섞어 나서 구성한 문제를 제 그냥 개인적인 용어로 복합 주제라고 좀 출제했어요. 예를 들어 이따가 보실 텐데 저희 양도 담보라는 주제가 국세기본법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부가가치세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양도 담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국세기본법과 부가세 등등 다른 법률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 문제 법인 아닌 단체라는 문제에서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기본법의 태도와 어떤 소득세법과 어떤 납세 의무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7급에서는 원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올해는 좀 특이하게 그 주제가 2개나 출제됐는데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주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보여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또 마냥 또 쉬웠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거 마냥 쉽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까다로운 지문들이 꽤 있었어요. 꽤 까다로운 지문이 있었으나 정답을 찾는 데는 이게 정확히 몰라도 뭔가 이게 세법적인 느낌이나 그다음에 내가 한두 개 몰라도 정답이 확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좀 평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강평은 주로 저희 앞으로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저희 세무직 특히 세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저희 기출문제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과연 기출문제가 과연 어느 법을 어떻게 이제 출제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강평 위주로 할 거예요. 이게 정답을 단순히 찍는 그런 강평이 아니라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제 법의 취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관련 법률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법률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도 해설도 무료로 드리니까 이 문제에 맞는 관련 법을 보시고 공무원 기출 문제 하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세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90% 이상이 법에서 출제가 되고 오답은 거의 90% 법에서 나와요. 저희 부가가치세법이 법이 좀 적기 때문에 부가세만 좀 시행령 규정이 나오는 편이 있긴 한데요. 나머지 소득세와 법인세, 특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등은요 거의 법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세법, 법률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공무원 시험의 핵심 포인트지 않냐. 근데 수험생이 법전을 보고 공부할 수는 없죠. 시험생이 저희 법전 공부할 수는 없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왜냐면 법이 굉장히 용어가 어렵고 몇 조 몇 항을 준용한다. 막 47조 2항을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이제 실무진 가셔서 일하셔서 보시지만 적어도 뭔가 중요한 규정들은 이게 최소한 법문구구나 좀 시행령 부구나 중요한 것들은 이게 뭐 또 심심할 때 아니면 저희 어플리케이션도 요즘 조세법률 정보센터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거 이동하면서 법 내용만 쭉 봐셔도 시험 범위에는 거의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요. 강표 시작할게요. 그래서 먼저 문제 1번을 보시면요. 국세기본법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나왔는데 얘는 좀 단순 암기적인 사항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되죠. 1번에 과표현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 납세 고지한세액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 기산한다 해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뭔가 워밍업의 문제였죠. 그래서 뭔가 이제 국세 징수권이라는 게 국세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국세를 정부 등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일단 확정이 돼야지만 징수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확정도 안 됐다가 징수했는데 그게 확정이 막 안 되고 막 잘못 징수해버리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권은 일단 확정된 국세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이게 세액이 확정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고하면서 확정되는 신고 납부국세라는 게 있고 아니면 신고는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 상속세 증여세처럼 정부가 결정 경정하면서 확정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정부가 결정 경정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 부가 세목이나 또는 신고 납부 세목이더라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정부가 확정하는 국세예요. 그럼 정부가 확정할 때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징수권이 이제 기산이 돼서 징수권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정부의 힘이 생기는데요. 얘는 신고납부역에 다음날로 했으니까 그 신고납부 국세일 때의 기산일을 말한 거죠. 그걸 이렇게 크로스해서 오답으로 하는 정통적인 주제였고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희 관련 법률을 좀 보시면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좀 볼게요. 그래서 1항에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게 소멸시효의 이제 기산일이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해서 1호와 2호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호를 봤더니 과표와 세액의 신고예요.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라고 나와서 신고 납부 국세를 말해요. 그래서 얘는 신고하면 세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바로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는 거죠. 세액이 확정됐으니까. 근데 2호에 해당되는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엔요. 신고 납부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부족액을 신고했거나 아니면 정부부가 세목의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하면서 세액이 확정돼요. 그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는 납세 의무자한테 협력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한 거기 때문에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한 때부터 세금 왜 안 냈지?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인데 오답은 요 두 가지로 이제 크로스해 놔가지고 틀리게 출제를 한 것이죠. 다음 문제요.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우편으로 과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가 도달안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저희 우편을 신고한 경우에는요. 발신주의를 좀 채택해서 뭔가 우편서에 도장이 찍은 날, 통상 일부인 찍은 날, 도장이 찍힌 날을 이제 도달안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기법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정보통신망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얘는 기출에 너무 많이 출제돼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보셔야 되고 3번에 국기법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세무서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하면 통지하지 않을 때는 10일이 된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4번에 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좀 간략하게 좀 필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이때예요. 근데 고지서가 도달이 이때 한 거죠. 그래서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도달한 원인이 지금 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실제 뒤에 보시면 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도달한 원인이 납세자든 정부하든 규책사유가 있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도달이 늦게 됐으면 요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납부기한 제한에 도달했으면 바로 세금 신고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때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요때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송달 지연의 기한 연장이었고요. 그 다음 3번이요. 공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기법에 따른 심판 청구 불복이죠. 불복이 진행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변질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든대요. 지금 안 팔면은 막 다 뭔가 멸실될 재산들을 압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유일하게 공매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단계죠. 원래는 안 되지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빨리 매각하세요라는 특례고요.
이번 경매 방법으로 재산 공매할 때는 경매일 선정 1을 취급할 수 있다. 뭐 그냥 너무 평범한 문구고. 3번이 좀 시험에 처음 나온 질문인데 사실 시험에서는 4번까지는 아마 저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기 징수법 뒤에 규정이 굉장히 조문은 많은데 좀 지엽적이라서 좀 흐리멍텅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 4번은 꼭 공부했어야 돼요. 4번은. 그래서 공매재산의 공유물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조금 제공하고 매각 예정 가격 이상 최고 입자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 공유자한테 매각 결정하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죠. 그럼 1, 2, 4가 확실하다 하고 3번을 처음 봤지만 3번을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풀어야 됐어요. 그래서 낙찰이 될 가격에 입찰한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요 즉시 그 자리에서 추첨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부가세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그래서 1번과 4번에 해당되는 조문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과표 후속 발생한 사건이어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포함하지 않는다랑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손금, 두 번째 장려금, 이 두 가지는요 공제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대손금이란 건 내가 외상 매출을 해서 채권이 발생했는데 상대방한테 못 받기 때문에 어떤 못 받는 상황 속에서 그 금액을 대손 세액강제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 단계에서 공제를 해버리면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는 수정 세금 계산을 뚫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번거롭게 안 끊으려면 대손 세액공제를 통해서 어떤 납세자의 불합리함자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저희 장려금, 판매 장려금 이런 거는요 공급 후 발생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수탁자한테 내 물건을 100개를 팔면 100개당 만원의 장려금을 주겠다 이런 계약서를 애초에 썼대요. 그럼 그 만원 준 거는 그냥 판매를 잘해서 준 거지 그 물건, 저 부가세 자체가 저희 소비세잖아요. 소비하는 가격에 세금을 걷는 건데 장려금은 그 공급가의 결정과는 아예 관련 없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데 포함하지 아니한다죠. 왜냐면 연체이자는 지금 보세요. 대가 지급이 지체됐대. 대가 지급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때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내가 결제하기로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돈이 안 들어오겠죠. 수중에 지금 돈이 안 팔려가지고 한 달만 더 연장한 거예요. 대가를 연장해가지고 요때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에 한 달간의 뭔가 기간이 연장됐으면 그때 연체이자라는 걸 주는데요. 요 이자는 부가세의 공급가액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근데 대가 지연에 따른 대가니까 무슨 소득세에서 이자 이런 거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사업소득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저희 부가세법은 아예 무관한 거예요. 부가세 공급가의 결정과는 무관하니까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되고 3번에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현금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번이 맞는 표현인데 저희 무슨 호프집 같은 데 가보시면 맥주 이렇게 오른쪽 벽에 쌓여있는 거 보셨죠? 그거는 판매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회수해 가야 돼요. 회수. 그러면 애초에 예를 들어 맥주를 100만원에 팔았는데 그 용기 값을 공제해서 10만원 어떤 보증금 같은 걸 제공한 거예요. 그 용기는 공급과는 무관한 거죠. 다시 반환할 거예요. 여기 조건이 반환 조건이잖아요. 반환 조건. 그래서 용기비를 공제현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비 포장 비용은 이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는 이제 무관한 금액이니까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맞는 표현이죠. 실제 법조문을 보시면 출제된 조문들이 부가세법 29조 과표에서 저희 5항을 보시면 각호의 금액 공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쭉 내려가서 1호에 제한을 공급할 때 품질의 수량, 인도조건, 공급대가 결정 방법이나 그 밖에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 일정에 깎아주는 금액 애누리죠. 애누리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 쭉 내려가면 매출 환위, 그 다음에 6호에 대가의 지급이 지체될 수 받는 연체이자 여기가 이제 출제된 거죠. 그 다음 바로 다음 항을 가보시면 사업자가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또는 대손금액에 과표해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장려금, 대손금. 그래서 요 규정으로 문제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 다 있죠 지금. 다음 국기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1번에 부분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같은 세모 및 같은 가정에 대해 지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필수 지문이죠. 저희 특히 7급은 국세기본법이 6문제 나오기 때문에 9급보다 국기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우 암기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이 조문 자체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무조사를 해보면 그 사업자가 일단 세무조사 통지만 하더라도 막 벌벌 떨어요.
주변에서 저도 막 연락 와요. 야, 지금 세무조사 나왔는데 나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걱정해요. 근데 세무조사가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막 저 공무원분들 와서 막 세무조사 하면 막 내 장부도 다 보여줘야 되고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세무조사까지 막 남용한다면 그 사업자가 가뜩이나 그냥 해도 힘든데 더욱더 이제 사업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용 금지권에서요. 중복종사 금지 규정이 있죠. 중복조사 금지. 근데 쭉 열거낸 사회 한에서는요, 같은 과세기관 같은 세무에 대해서 오히려 중복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해놨는데요. 그게 납세자의 제재 목적도 있고 아니면 납세자 유리한 쪽도 있어요. 저 1번 보시면 부분 조사했는데 포함하지 않는 부분 조사에서 안 했던 걸 조사하려면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다음 2번 과세대정부 심사 청구가 이유가 일단 인정돼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한대요. 지금 재조사 결정이 떨어졌어요. 정부 심사 중에 세무조사 전에 통지돼서 과세대정부 심사를 했는데 지금 재조사 결정이 떨어져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조사를 넘어란 문구가 느낌이 이상하죠. 좀 이따 조문 살펴보고 같은 세범이 같은 것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재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결정서 주문서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서 이거 조문 자체가 남용권 금지니까 그 조사에 결정된 주문 범위 한정해서 할 수 있지 넘어서 하는 건 남용권 이제 악용하는 거야. 악용하는 거. 그 다음 3번 세무원은 세무조사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그 세무 같은 건세관의 과표와 세액계산에 관련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한다. 저희 장부 사업하려면 필수로 필요한데 막 거래처한테 외상 때 갚고 받고 이런 거 장부 다 써져 있는데 그걸 막 가져가면 확인이 사업하는 데 너무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유출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떤 열거한 사안은 또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적정하고 공평한 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남용권 금지가 저희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세무조사는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남용권에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고 관련 조문 보시면 남용금지에서 각 코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면 같은 세무 및 같은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니까 재조사 금지가 원칙이에요. 재조사 금지가 원칙인데 요런 사유들 쭉은 재조사를 할 수 있단데 그 중에서 4호를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청구, 심파청구, 재조사 결정. 그런데 과세 전 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한다. 이때는 중복조사 가능한데 괄호에 결정수 주문에 기재된 범위 조사에 한정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넘어라고 나와서 이제 틀린 것이다. 그래서 얘도 법에 있고요. 다음 5번이요.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급급 소멸시효는요. 세무서장이 납세자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 청구의 통지라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 당연한 표현이고요. 이번에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처음에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의 생정수로 청구한 경우 시효원에 중단하여 민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3번에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견적을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면서 국세 환급가산금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물납재산 환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 1, 2번 사실 조금 생소한 지문이어서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이 확 보이는 3번이 있죠. 왜냐면 과거에는 내가 물납은 일단 어떻게 해요? 저희 상속세 같은 거 이제 부모님이나 어디 돌아가신 분한테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세라고 내야 되는데 재산으로 분류받아서 현금이 전혀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막 그 재산을 뭐 담보로 막 근데 돈 꺼서 하기도 그렇고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라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 물납을 했을 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한 거예요. 비상장주식으로 전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주 물납을 했는데 뭔가 이게 잘못돼서 돌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가치가 완전히 하락했다는 거죠. 가치가 완전히 하락하면 비상장자식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환급했을 때 금전으로 환급해야 되는 규정이었어요. 물납재산의 환급 규정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비상장자식 이게 시가 지금 1억 원이나 되네. 그래서 이제 금전으로 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비상장자식 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1억이 아니라 한 1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금전으로 돌려줬는데 근데 비상장주 시장 지금 팔려고 봤더니 시장에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고 손실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납재산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냈어요. 대신 그때 가상금까지 국가가 돌려준 가상금까지는 돌려주지 않겠다. 가상금은 오로지 금전으로 환급할 때만 돌려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번 점이 틀렸고요. 4번은 올해 신설된 조문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제 국세를 환급하는 부분부터 올해 신설됐으니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제가 따로 있어. 명의되어야 되는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 귀속자를 납세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되어자 실질 귀속자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 귀속자의 기내부색으로 먼저 공제하고 그래도 남은 게 있다면 결국 실질 귀속자한테 과세하고 돈 돌려주는 것도 당연히 실질 귀속자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법이 그냥 명확히 뒀어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실질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문이죠. 그래서 실제 조문 물납제에서 환가 어렵지 않을까 한번 보시면 상증세, 상속세 물납하고 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결정결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에 물납으로 돌려줘야 돼요. 다만 이 경우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지급한다라고 나와서 틀렸어요. 자, 저희 이제 7번으로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어떤 복식, 북이라는 좀 어려운 분계를 했을 때 성실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해주는 기장세액공제라는 게 출제됐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익금액이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요. 원래는 간편하게 장부를 기장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희 과세가족이 보기에 손익계 산수나 재무상태표 같은 거를 막 차변대변을 분개하면 아무래도 세무조사나 어떤 거 조사를 할 때 편리하고 아무래도 탈세를 안 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긴 자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를 했다면 성실한 기장을 했다라는 혜택 차원에서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줄 텐데 먼저 얘는 1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다만 공제수익이 100만원을 추가하는 경우에 100만원을 한다라고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를 해주냐면요, 아마 이제 법정 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실제로 수험서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소득금액 이런 식으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 20%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래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기 때문에 입에서 근역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사업자만 줘야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쟤를 소득금액 비율로 안 분을 해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소득금액, 그래서 사업소득 산출세액 나왔고 거기에 20%는 그냥 법에서 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100만 원도로 해주고, 이번에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에 대상 자녀가 둘째래요. 그럼 첫째면 30만 원, 둘째면 50만 원, 셋째면 70만 원, 357 외우셔야 되는 자녀세액 공제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시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도 그 근로소득 산출세액 공제가 있고요. 4번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하나여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일단 특별세액공제 명칭이 뭔지 보냐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소득세법 제59조 4에 특별세액공제가 있는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말해요. 그럼 저 문구가 여러 근거 때문에 일단 틀렸는데 첫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인 거주자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는요, 성실사업자나 소득세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걔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요. 저희 공무원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걔로서 출제하진 않은 것 같고, 명칭을 보면 저희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선 13만 원이라는 표준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만약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12만 원을 표준세액공제로 빼주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있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제 7만 원을 산출세에서 공제한다. 이게 표준세액공제인데 바로 다음을 보시면 1항부터 9항까지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표준세액공제도 특별세액공제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도요, 연 7만 원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소득세법 규정에서도 완벽히 틀린 규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묶은 것은 단 이월결손금은 세법상 공제 가능하며 제척기간 지난 후에 제척기간 이전 과세에는 이월결손 확인된 경우가 아니며 추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 사업자 그리고 세법 푸실 때 앞으로 세법 수험하는 대비하는 분들은요, 괄호를 보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특히 세법 지문에서
괄호가 오답으로 출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괄호 보는 습관 들여야 돼요. 괄호 그냥 나중에 봐야지 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 읽는단 말이에요. 괄호 보는 습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제외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해서 빚이 기록한 장부에서 해당 것의 사업도 계산할 때 그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표 계산할 때 근현기 2배 순서대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일반 사업소처럼 근현기 2배 순으로 공제 가능한데 부동산 임대업은 저희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에요. 노력 없이 발생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금을 공제 혜택이 없고요. 2월만 돼요. 그 다음 니은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포함해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해당 것에 관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한다. 좀 1번과 상충됐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당연히 사업소득이나 근현기 2배 순서대로 종합소득 합해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가 제외라고 나와야 되고요. 디귿에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할 때 종합가세 배당 이자 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 이자 소득 중 기본세율 적용받는 부분, 이거 2천만 원 넘는 부분이죠. 기본세율이라는 게 2천만 원 넘는 부분이고 2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여부의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규정인데 얘는 그냥 공무원 기출문제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외우셔서 좀 풀어라도 맞춰야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제와 동일한 건설형평을 위해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법조문은 원천 징수 세율 적용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분만 공제가 됐는데요. 2천만 원 초과분도 저희 금융소득 산출세 계산 특례 때문에 비교 산출세가 일반 산출세 둘 중 큰 세액을 내야 돼서 결손금 공제를 했는데 세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되었고요. 맞는 표현이죠. 리얼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공제할 때 해당 과세인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 결손금이 있다면 그 과세인의 이월 결손금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100에 결손금이 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0에 기타 소득금액이 있대요. 근데 2월 결손금은 작년에 발생한 거잖아요. 또는 10년 내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작년 걸 먼저 빼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결손금을 먼저 빼줘요. 그건 항상 소득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소득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1년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업소득이 결손이 떴고 기타에서 플러스가 떴으면 그걸 먼저 상계한 후 금액이 1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선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었고 정말 그래도 취지가 이해가 안 돼요. 헷갈려라면 어떻게라도 외우시라고 했어요. 결손금이 3글자 이월 결손금이 5글자니까 빠른 글자부터 먼저 빼줘야 된다라고도 외워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실제 조문 보시면 부동산 임대료세에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표했을 때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해요. 다음 문제요. 양도담보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복합주제예요. 그래서 국기법에서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했는데 법정 기일 후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으면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걔가 보충성이란 요건이죠. 보충성. 그때 국세 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납세자의 국세 및 체납처분을 징수할 수 있다. 양도담보재산의 물적 납세 의무라는 거죠. 이번에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 짜고거짓으로 재산의 양도담보 설정하게 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할 곤란에 인정된다면 행위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행위 취소의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그 과세관청이 직권을 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법원에 이렇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국기법에서 양도담보 재산이란 이런 것이 다 너무 정의가 잘 나와 있고 마지막 부가세법 0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제어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인데 뭔다라고 나서 틀렸죠.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저희 국기법의 아래쪽에 먼저 구조부터 보시면 공급이란 인도 양도, 계약상 법률상 인도 양도되는 것이 공급이고요. 걔는 상대방한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내야 돼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요.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 그래요. 그래서 담세력을 소비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양도담보라는 건요. 예를 들어 갑이란자가 있고 의리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갑의 어떤 갑의 어떤 건물을 담보로 했는데 그냥 담보를 정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와가지고 뭔가 법원에 가서 싸움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럼 내 걸로 확실히 담보를 잡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을 걸로 소유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갑이 안 갚으면 그냥 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이 돈을 변제했다 다시 갑 걸로 변제돼요. 그래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일어나죠. 그럼 이제 갑게 을게 된 것 같지만 얘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지금 을게 된 게 아니라 다시 돈 갚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고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에 나와 있어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양도담보로서 제공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조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 이제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요. 10번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서 얘가 복합 주제로 이제 두 번째 나온 유형이에요. 양도담보도 즉 국기법, 국세징수법, 부가세법 섞여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보시면 1번에 국기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단체면은 지금 어떤 상법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법인격이라는 게 없는데요. 단체 중에서 실질이 법인처럼 있다면 걔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봐요. 그래서 무슨 주무관청 인가관계가 되거나 공익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이 있거나 재산 출연 같은 게 있다면 실질은 법인으로 보는데 거기 요건들이 다 수익을 구성원한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란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 되고요. 이번에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법인 아닌 단체는 해당하는 국외 투자기구를 국외 원천소득의 실질기술자로 보는 경우 투자기구 1 비거주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에 있는 어떤 납세 의무자 규정이고요. 3번이 신설되고 바로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4번 보시면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표자가 이행해야 되는 규정 너무 쉽고요. 3번 보시면 우리 신설됐는데 20년 후 성립한 납세음부터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이 어떤 법률에 따른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중요한 표현은요,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예요. 그때 납세함으로 적용할 때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라고 해서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실제 조문을 보시면 이게 왜 구성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가져왔는데요. 국기법 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는 불구하고 어떤 전환법인이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 전환 전에 국립학교, 공립학교로 본다라는 건 저 비과세 법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를 법인으로 보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생기니까 원칙은 지금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환되기 전에 어떤 비과세 법인으로 보는 어떤 학교에 대한 특례인데요. 다만 한자라고 붙어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익사업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하지 않아 단서니까. 그래서 저희 말문제에서 주로 오답 패턴 나오는 게 다만자를 구성해서 집어넣어서 오답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렇게 전형적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비과세법인 보는 혜택이 있는데 수익사업만큼은 다른 이제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과세 형평을 맞추려면 얘는 납세 의무가 있다로 가시는 거예요. 11번이요. 부수제한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수제한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게 있고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게 있어요. 그때 거래에 부수되는 거에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이나 대가가 포함되거나 사업에는 일시후발적이거나 필수적인 부산물이 있는데요. 얘는 바로 이제 정답을 좀 보시면 여기 4번에 주된 사업에 부수된 주된 사고가 걸려나요? 주된 제외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제외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본다. 그리고 과세 및 면세 여부 대신에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필수적 부산물과 주된 사업인 또 안 나왔지만 요 이제 3번, 그 다음에 요 2번, 요 1번 다 지금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얘는 통상적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대가가 포함된 거고 그럼 주된 어떤 거래에 포함돼 버리면 그때는 하나의 거래로 봐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되는데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건 사업과 별도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공급가액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과세 면세 여부만 주된 사업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조문에서
여기 다 출제된 거고, 여기 중에서 사업에 부수되는 어떤 거래들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대되어 있는데 보지 아니한다로 틀렸고, 대신 과세면세여부 등은 주된 사업에 따르세요 라고 해서 그냥 이 14조 조문으로 한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만 그냥 오며 가며 한번 봤더라도 한 문제를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제일 쉬운 문제죠.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납기전징수 사유는 지금 조세 포탈 우려나 아니면 지금 징수가 어려울 때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징수하는 이제 규정이고, 교부청구는 내가 받아갈 게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털어가요. 그럼 나도 받을 거 있다. 나도 교부 주세요. 교부 청구하는 거죠. 두 개의 공통적인 사유가 주로 이제 누가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매가 시작된 때, 경매가 시작했으면 이제 세금 경매에서 다 뺏어갈 수 있잖아요. 납기전징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시작해서 지금 다른 어떤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나도 국세 받을 거 있다. 참여할 수 있는 교부 청구 둘 다 사유 등됐고요. 상호합의 절차 진행했다. 이거는 징수유예 사유죠. 그 다음에 3번, 4번 얘 두 개는 뭐예요? 얘는 포탈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에 얘가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 사유가 겹치는 게 있고, 두 가지는 안 겹치죠. 두 가지는 뭐에만 들어가요? 이렇게 포탈 행위가 인정된다. 납세 관리는 정하지 않고 주소 고소를 두지 않았다. 포탈 우려가 발생한 거잖아요. 얘는 납기전징수 사유죠. 교부청구는 이때 나 세금 주세요. 누가 지금 털어가야지 주세요 하는 건데, 포탈 우려가 발생했다고 뭐 주세요 이렇게 아예 상황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포탈 우려가 있다. 납기 도래하기 전에 징수해야겠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해서 풀면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교부청구 사유에 요렇게 규정해서 요 경매가 시작된 때 얘를 좀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에 출자 공동사업장에 있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을 1거주자로 포함 공동사업 장별로 계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 공동사업이 있으면, 공동사업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계산은요, 이 공동사업 단계에서 한 번만 이루어져요. 왜냐면 이거를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하면 괜히 납세 협력 의무가 늘어나겠죠. 행정적으로 번거롭겠죠. 계산은 이 공동사업에서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뭔가 납세 편의 재고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얘가 틀렸네요. 왜냐면 저희 소득세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20년 소득이 사업연도가 종료일이 되면요, 20년 소득이 확정이 된단 말이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지급을 받은 날 현금주의로 가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사람이 20년도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말고 다른 회사나 어떤 기타 소득 등의 소득이 많다면, 야 올해 좀 나 소득 주지마. 소득 주지마. 큰일 나. 나 오늘 소득 많으니까 올해 누진세율 적용될 거야. 내년도에 줘. 이렇게 내년도에 줘라고 수입 시기를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조세평등주의, 어떤 조세 회피가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수입 시기를 어떻게 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받을 시점과 무관하게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그 소득의 권리가 확정됐다, 수익 비용이 확정됐다, 권리의무가 확정됐다, 그때 소득은 실현됐다라고 보는 게 소득세 태도예요.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수입 시기로 보고요. 출배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소득 성격이기 때문에 부계부 규정이 적용되고요. 출배는 원천징수세율이 과거의 비영업 대금 이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25%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행령 규정의 수입시기, 과세기간 종료일로 두고 있다. 그 다음 14번이요. 입금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저희 법인세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송금 불산주세죠. 얘를 환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충당한 금액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얘를 입금으로 둬버리면 냈을 때도 소급 불산입, 받았을 때도 입금, 두 번 가세, 이중가세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지방세 과온합금에 대한 환급금 이자는요, 국가가 많이 냈다는 걸 돌려준 건데, 이게 아까 국세기본법에서 국세환급 가산금이죠. 그 돌려준 거에 다시 입금으로 과세하면 보상 성격을 정부가 뺏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보상 속가를 유지하려면 입금 불산입이고요. 요 3번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죠. 내가 당초 취득했던 주식보다 더 많은 가액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다면, 감자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면 어떤 그동안에 배당하지 않은 부분을 감자로서 실현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감자시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의제배당 규정이고, 4번이 틀렸어. 각사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근데 괄호 잘못이라 그랬어요. 법인세법 등의 비과세되거나 면제소득
포함이에요. 포함. 그래서 내고법인의 각서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실제 조문 보시면 이렇게 괄호에 똑같이 있어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각서서를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괄호에 비과세 면제된 소득 포함한다. 근데 이걸 제외한다라고 출제됐죠. 다음에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업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 그래서 저희 최근에 이제 법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뭔가 5인 미만 이렇게 가족 소유 기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성실신고 세무사를 통해서 적중서 검토한 후에 신고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때는 대신 신고 기한이 한 달 연장돼서 종료를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에요. 니은 보시면 중수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지금 세액이 너무 많죠. 1천만 원 초과하고 있죠. 그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전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세금을 많이 내면 나눠서 낼 수 있는 분납이 있는데요. 비중소기업은 1개월 이내 분납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개월 이내 날짜가 잘 맞고요. 그 다음에 1천만 원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요. 이제 1천만 원 추가하는 금액을 분납을 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왔어요. 니은이 맞네요. 디귿에 어떤 감사를 받는 법인이 감사가 안 끝났대요. 어떤 큰 법인은 회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정정성을 감사를 받아야 돼요. 회계사들한테 감사. 근데 감사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이제 확정이 돼야지만 그걸로 법인세 조정도 해야 되는데 감사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미리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사세, 과소신고가사세 이런 거 부과되니까 신고 기한 연장하면 한 달간 연장이 되지 한 달. 근데 1개월이 2개월로 나와서 틀렸네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납세 편의 규정이었고요. 리을 사학년도 기간이 6개월에 초과하는 고등법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은 각 사학년도 중 중견인합세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근데 합병 분할의 신설법인 아니고요. 대신 학교잖아요. 그럼 학교는 지금 뭐예요? 설립된 게 고유 목적이 뭐예요? 학술이죠. 학술 연구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 신고하려고 막 1년에 2번씩 내면 학술 연구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 등은 중간 인하는 의무가 무조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은 없다 하면서 학교가 쭉 나와 있어요. 16번이요. 심사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기억 심사 친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서 제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먼저 불복을 하고 행정수소로 가는 특이한 절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는 굉장히 좀 특별하죠. 조세법은 굉장히 어렵고 전문성이 있고 그 과세관청에서 먼저 해결을 해라. 행정소송 대법원으로 가면 가뜩이나 지금 법원이 세법 말고도 할 게 엄청 많은데 세법까지 가중된다면 너무도 힘드니까 행정소송 전에 내부적으로 좀 해결하라는 불복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복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재조사 결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조사해라. 그럼 납세자는 요 불법 기간에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에 제기할 수도 있고 둘 중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 문구는 이제 못 거쳐요. 불법 거치고 오세요. 왜냐면 재조사 결정 한번 거쳤잖아요. 그럼 이제 과세관청 말고 대법원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심사청구란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국세기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원법에 따른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동일심급에 관한 청구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법법 세법에 적합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며 보정기간 이것도 너무 적합한 표현이네요. 그 다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아니라 지금 동일 심급에 대해서 두 번 시사했죠. 원래 심판청구를 하면 그 같은 심급에 있는 심사청구 못 하잖아요. 얘는 아예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어요. 왜냐면 행정 절차가 잘 들어왔는데 이유가 없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기각하는 건데 아예 막 불복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애초에 불복 대상이 아닌 건데 불복을 하면 아예 물리칠까 책상 아래로 떨어뜨려서 물리친다 각하라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한자로 하면 물리칠까 아래 하자 써가지고 그냥 이거는 무슨 서류 보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하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법량 매입세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1번에 매입세액에서 대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사업자가 즉 내가 이런 거죠. 요 상황을 잘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받는 자가 있는데요. 얘가 재화나 용을 공급하고 얘가 외상으로 결제한 거예요. 외상 결제. 근데 저희 매입세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매입 시점에 받을 수 있죠.
외상 결제했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산 등의 사유로 돈을 안 갚은 거예요. 돈을 그냥 안 갚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대손세 공제를 신청해서 받았다? 얘는 매입세액에서 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대손 금액을 변제했대요. 답장에 이제 돈이 생겼던지 사업이 잘 돼서 변제했대요. 그럼 그 변제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다시 변제한 날에 속하는 과세액안에 매입세액에 더하셔서 매입세 공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절차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고, 면세사업에 대한 투자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되고요. 건축물이 토지 추가요. 건축물 부시고 토지만 사용한다면요, 그 건축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로 봐요. 토지의 어떤 자본적 지주 성격으로 봐서 불공제 매입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사업자가 면세농산 원재료를 하여 제조원 제가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된 경우, 얘도 괄호를 보시면 면세 포기하고 영세를 주금받는 경우 포함이 아니라 면세 포기하고 영세를 주금받는 경우에는 제조 가공을 일단 안 했고요. 원래 의제 매입세액을 해주는 게 누적 효과나 환수 효과 때문에 해주는 건데, 면세 포기하면 영세를 적용되기 때문에 누적 효과나 환수 효과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정책상 취지별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해주는 규정은 잘 나왔지만 괄호에 면세 포기하는 경우 영세율은 제외예요. 제외. 그래서 얘도 괄호가 틀렸고요. 괄호가 유난히 좀 많네요. 그 다음에 18번 건설자금 충당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좀 정답만 보시면 4번에 건설자금의 충당한 차입금 이자에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은 내것법인의 각서를 계산할 때 송금에 산유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조문을 보시면 법인세법 28조 2항인데요. 똑같은 구명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뭔 소리냐? 저희 회계학에서 차입원가 자본화라는 규정 배웠어요. 차입원가 자본화.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그럼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가 즉시 송금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렸으니까 건물 자본적 지출로 봐서 건물허가에 더했다가 기간간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뿌려야 된다. 이런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도 얘를 준용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건물허가에 들어가서 감가상각비인데, 건물 외의 차입금은 회계에서는 자본화를 시켜야 되지만 법인세법은 선택이에요. 걔를 송금에 산입해도 되고 자산에 더해도 돼요. 그래서 둘 중 선택인데,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와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회사 맘대로 해라, 회계 처리를 준용하든지 법인세법을 그냥 송금 처리하든지 맘대로 해라는데, 앞에는 송금 산입해야 된다라고 나서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보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그래서 고지할국세 체납처분 합친 금액이 10,000원 미만이면 징수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국세가 1억 원 체납자, 1억 원이 일단 절대적인 숫자로 틀렸죠? 저 2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걔를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안 내니까 망신을 줘서 나도 세금을 내줘야겠다라는 고액 상습 체납자. 그래서 이 사람의 명단을 막 세무서 게시판 이런 데 공개해 놓죠. 실제 어디 동네 세무서 가서 보면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쫙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지금 실효성이 좀 없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국세징수법에서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왜냐면 이거 사실 세무서 우리가 가서 고액 상습 체납자 이 사람이 안 낸다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도 만들었어요. 고액상수 체납자를. 그리고 국세청장은 국조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죄를 적용한 자에게 20억의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쭉 적혀 있고, 납세자가 주소 고소를 이전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정에 대한 단수 규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체납자 1년 이상 2억 원 이상, 1년 이상 2억 이상.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법인이 손비로 계산 감가상각 2천만원이래요. 지금 회사 북이 얼마 계산했어요? 2천만원. 상각범비액 얼마예요? 2,400만원. 그럼 이게 시인부정에 400만 있던 거죠. 근데 시인부정에 300만원은 그 사업연도에 상각부인에 충당하지 못한다고 상각부인액이 시인부정액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간 어떤 송금 인정만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그런 상각 범위액으로 만들었는데, 상각 분액이 넘어가는 거지 시인 부족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 교묘하게 틀렸고요. 2번 줄이면 묘자에는 저희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아마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자에서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비로 계산한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금 계산할 때 감가상각 계산을 하면서 상각비용 계산한다. 즉시상각의제고요.
그 다음에 선상과 후평가 나온 거고, 요 4번이 신설됐죠. 저희 소액수선비 기준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원래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래서 600만 원의 경우로서 수선비를 해당 선비를 계산한 경우 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소액수선비 규정이고요. 관련 법률 보고 수업 마치죠. 그래서 32조 상각 부인액 등 처리 예를 이제 낸 건데요. 이제 법인이 상각 범위를 초과해 송금 불산입 금액 괄호의 상각 부인액은 그 후 4학년도 해당 법인 손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상각법이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을 시인부족이라 하는데 시인부족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대요. 이 경우 감가상각비 손비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 한도로 상각부인 송금액에 산입하는데 여기 2항을 출제하거든요. 요거 두 개 섞어가지고 시인부족액은 그 후 4학년도의 상각부인에게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근데 충당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이제 20번 문제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국가직 이제 기출문제를 일단 다 풀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비하는 분들은 이제 법문구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 그것들은 이제 기출문제만 봐도 해요. 기출문제 봐서 시행령 범위에선 중요한 것들 위주만 보셔도 굉장히 고득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랬어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공무원 기출문제는요. 법 위주로 출제가 돼요. 법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일단 공무원 그동안 기출문제 한 10년치를 보시면서 범위를 좀 쫙 정하고 그 다음에 최근 뭐 회계사나 세무사 근처에 문제를 보시면 개정세법이라든지 중요한 규정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혹시 타시험을 잘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교수님이 따라해서 낸 게 아니라 저희 교수님 정도의 세법 지식이 쌓이면 어떤 법률 규정을 볼 때 그 중요한 핵심이 쫙 보여요. 그래, 이걸 출제해야 돼.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막 세법을 막 이상한 거 막 지엽적인 거 틀리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공부를 한 사람 중요한 규정을 정답을 맞추게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정도 실력이 오르면 세법을 볼 때 중요한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들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 거예요. 세법 시험이 전국에 있는 시험이 말 문제가 오답이 비슷한 게 그 교수님들의 지식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답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문제를 구성할 때 1번을 출제한 근거, 2번을 출제한 근거 이런 것들 다 적어야지만 문제 채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고 그냥 틀리게 이렇게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게 결국은 타시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포인트가 결국 여기 시험에도 또는 공무원 포인트가 다시 또 타시험에서 이렇게 조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 기출문제 잘 분석하고 관련 이론, 그 관련 이론을 더 빠삭하게 보고 그 다음에 최근 개정세법, 최근 타시험 기출문제까지 보시면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평 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일단 시험 자체에 대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잘 합격하신 분들 면접 준비 잘 하시고 혹시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세법 준비하실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총평 여기서 마칠게요.